투쟁의 깃발을 높이 올려라. 혁명의 정기가 우리에게 있다. 무엇이 두려우랴 출전하여라. 억눌린 민중의 해방을 위해 나가 목숨을 걸고 출정가를 힘차게 부르자.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을 행복하게 진행해줄 레겐스부르크에서 온 이윤덕 원불교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저보다 더 멋진 얼굴로 또 더 높은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귀를 또 그리고 생각을 맑게 해주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참 별로 좋아하는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문화인류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독일에 오셔서 우리 식민지 모국에서 이렇게 독일에 오셔서 튜링겐 대학에서 맞죠? 괴팅겐이요? 죄송합니다. 괴팅겐? 괴팅겐 대학에서 막스 플랑크 종교와 민족 다양성 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공부를 또 더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한국학과 연구교수를 하시고, 교수 말고 선생님이라고 해두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재단법인 윤희상 평화재단 베를린 지부장 겸 윤희상 하우스 운영 관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유럽에서 한반도의 자주민족 통일 운동의 중심인 한민족 유럽연대의 회원으로서 자랑스럽게 활동하시는 정진원 선생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또 답 아니죠. 제가 이렇게 꼬부랑 글씨로 쓰는 건 못 읽고, 무엇이 학교 혁신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가, 독일, 미국, 한국 혁신 학교의 힘이라는 저서를 남기셨으며, 또 한국 다문화 현실과의 쟁점, 또 남북한 문화 이해, 뭐 이런 등등, 그다음에 꼬부랑 글씨는 제가 모릅니다. 기타 많은 책을 또 저수를 하셔서 우리 인류사회의 지혜를 밝게 해주는 그런 영감을 불어넣고 계시는 우리 젊은 선생님 정진원 선생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발표 안 하는 게 여기서 딱 멈추는 게 제 이미지 유지에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이윤덕 교수님 정말 멋지게 항상 소개해 주시고 계셔서 진짜 발표 안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딱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여러 가지 소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오늘 발표를 맡은 것은 발표라기보다는 저희가 5월 민중제를 이제 준비하면서 보통 외부에서 강사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미 오전에 다 들으셨습니다. 그죠? 우리 김세영 교수님께서 하셨던 강연의 핵심이고, 그다음에 우리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해서 세월호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자 했고요. 저는 내부인입니다. 내부인. 그죠? 여기 소개를 많이 해주셨지만 저는 한민족 유럽연대의 막내 회원입니다. 막내 회원. 회원은 먼저 되고 저보다 늦게 되신 분들이 있지만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그죠?
저부터 더 어리신 분도 안 계시죠. 예. 그래서 그게 어떤 자리보다 그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은 막내기 때문에 귀염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예. 다른 일들은 제가 뭘 시켜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막내직은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하라고 하셔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노를 못하고 네,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를 지령을 내리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 중에 앉아 계시죠. 그 뒤에. 예. 이따가 그분이 반드시 말씀을 하시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는 먼저 탈분단 각각의 단어들인데요. 탈분단 그리고 문화, 뭐 글로벌, 한인 뭐 이러한 내용들인데요. 제가 오늘 핵심은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한다는 거는 제가 발표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제를 뭐 강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짧게 전달을 드리고 저는 제가 안에 들어가서 직접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딱 두 가지. 우리 학생들이 와 있는데요.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어저께 꼬셨더니만 왔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늘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하는 수업 방식이 이렇습니다. 대화를 하죠.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건데 대화는 즉흥적이어야 되니까 준비된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준비된 거 없이 간단하게 제 문제의식이 딱 두 가지입니다. 사실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결국 우리가 지금 남북한 통일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 되었죠, 이제. 그래서 실질적인 통일의 가능성들, 그 희망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그러한 것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더 그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희망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다만 그런 통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통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만들어 나가는 통일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해나갈 수 있겠는가. 그죠? 그리고 이제 통일에 대한 담론이나 그 진행 상황이 남북한이라고 하는 국토 영역 안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족의 문제로서 접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전 세계 한인 재외 동포들 수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743만. 743만입니까? 뒤에 마지막까지 맞히시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로또. 뭐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애매하지만서도 2015년 그 통계만 의하더라도 72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보통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750만 명 정도 보는 게 낫습니다. 750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죠?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해외 재외 동포들, 우리 재외 동포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재외 동포들의 경험들, 근데 그런 경험, 지식, 그분들의 감성들이 어떻게 남북한 통일 담론에 그리고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즉 민족의 문제로서 즉 거대한 민족의 문제와 나아가서 결국은 글로벌한 문제로 전 세계의 문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게 이제 가장 오늘 함께 여러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지금 뭐 저도 수업을 하는 게 우리 학생들과도 사실 한국 역사나 근현대사 역사가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 있었죠. 그 이전에 식민지 6.25 전쟁. 그 다음에 우리의 세대는 우리가 아니라 저희 한국 사회 전후의 역사들은 다 뭘로 다 기억이 되죠? 무슨 세대로 기억이 되죠? 4.19 세대, 5.18 세대. 예? 그 다음에 6월 항쟁, 87년 6월 항쟁 세대. 그리고 그 이전에 4.3이 있었죠. 6.25 전에. 6.25 전에 4.3 항쟁부터 해서 그 최근에는 뭐도 있었습니까? 지금 세월호 세대가 합니다. 세월호 세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68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가 없습니다. 그죠? 68 세대는 주로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은 멕시코에 시작됐고 일본 분들도 그 당시 68 세대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각 세대, 그러니까 시기별로 거의 이제 10년에 한 번꼴로 거대한 역사적 고난을 근데 그것이 곧 항쟁의 역사이기도 하고 고난의 역사이기도 한데 이걸 통해서
세대적 경험들을 응축적으로 해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역사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연대기적인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아서 서서 하는 게 편합니다. 네. 그리고 원래 제가 마이크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이 성능이 아주 그냥 해도 될까요, 제가? 그냥 해도 될까요? 이게 나을까요? 아, 마이크.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국의 근현대사들에 대한 이해를 연대기나 사건 중심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세대들의 감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감성 수업을 합니다. 감성에 대한 수업에서 노래도 배우고 뭐 이런 수업들하고 영화도 보고 그러는데요.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대중가요도 부르기도 하고 운동권가요도 부르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분단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요. 우리의 감성적인 차원과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분단이 뭘까? 이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문득 제가 우리 학생들에도 소개한 시가 있는데요. 이미 작고하셨지만 우리가 흔히 전사시인이라고 불리우시는 김남주 선생님의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시를 한번 먼저 낭독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배경음악은 안 깔으셔도 되고요.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지다 탐조등의 눈이 먼 바다에도 있고 나무꾼이 더는 오르지 못하는 입삼 근지의 팻말에도 있고 동백꽃 까맣게 멍드는 남쪽 마을 하늘에도 있다.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든 길에도 있고 사람들이 주고받는 모든 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신고하는 이웃집 아저씨의 거동에도 있다.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뜨는 해와 함께 일어나고 지는 달과 함께 자며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농부의 팍팍한 가슴에도 있고 제 노동으로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한 사람의 평등한 인권이고자 고개를 쳐들면 결정적으로 꺾이고 마는 노동자의 허리에도 있다. 어디 그뿐이랴. 38선은 농부의 가슴에만 노동자의 허리에만 있으랴. 그 가슴, 그 허리 위에 거제를 쌓아 올리고 아무도 얼씨 못하게 철가시를 꽂아 놓은 부자들의 담에도 있고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자유를 혼란으로 바꿔치게 하는 패자들의 남침 위협 공갈 협박에도 있다. 나라가 온통 피 묻은 자유로 몸부리치는 창살. 38선은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마천루의 나라 미국에도 있고 살인과 약탈과 방화로 달러를 긁어 모으는 그들의 군수산업에도 있고 그들이 북으로 날리는 위장된 평화의 비둘기에도 있다. 오래간만에 들으시죠? 예. 굉장히 오래간만에 들으시죠? 근데 의외로 이 합축적인 물론 우리 학생들이 이게 신가요? 선전선동 전 선전선동시를 저도 써봐서 그런데 이 38선은 38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다가 시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면에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을 딱 들었을 때에는 뭔가 이렇게 다른 느낌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어디에도 있는 거지? 여기서 김남준 시인이 얘기하신 그것 말고 또 어디에도 있을까? 혹시 떠오른 거 있으시면은 최영 선생님께서 내 가슴 속에 있다. 그렇다면 왜 가슴 속에 38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항상 반공사상 때문에 복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반공사상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내 가슴 속에 있는 38선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흔히 너무 정답을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내재된 반공의식으로 인해서 내 안에도 38선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어떤 분은 이걸 갖다가
분단 체제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고요. 분단 구조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분단 회로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안에 서큐트 계속 회전되고 있는 그러한 내재된 분단 의식 같은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분단 의식이 없다. 더 이상 내 안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역시 새로운 세대가 틀립니다. 자, 한번 얘기 좀 해줄까요? 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나는 방공의식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진짜? 방공의식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면 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탈북한 언니 오빠를 만나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어서 저보다 더 세련되게 다니고 핸드폰도 자주 바꾸고 근데 그것들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오히려. 네, 그리고 그 언니들이 저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밥 사주고 오히려. 네,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뭔가 사랑을 그분들한테 먼저 받아서 오히려 받았다. 네. 그러면 혹시 제가 그래서 우리 아마 생전 처음 듣는 얘기시죠, 이런 거? 예? 그죠? 처음 들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낸 책이 2001년인가 2년에 2001년인가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 공저를 한 게 남북한 문화이해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정규 선생님들이 주로 교재로 많이 쓰는데 통일 교재로 그 북한에서 온 내 친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 차이 같은 것들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이런 것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우리 어진 씨가 그러면 혹시 그 당시에 그런 북한에서 온 그런 언니 오빠들 왜 언니 오빠가 되는지 한번 잠깐 소개 좀 해주겠어요? 왜 언니 오빠라고 하는지 친구가 아니라. 저보다 나이가 많이 끝나서 학교에 들어왔고 NK라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저는 제가 좀 유일했던 남한족 친구들 거기에는 이제 탈북해서 검정고시에서 대학에 들어온 언니 오빠들이었는데 동아리도 작게 만들었고 저 우연히 그 모임에 갔다가 저도 같이 회원이 돼서 이렇게 어울리면서 사귀게 됐고 교제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친해져서 언니 오빠 그렇죠. 광명이 오빠도 있었고 네. 정진은 오빠도 광명이 오빠는 나도 아는 이름인데 금순이도 있었고 금순이 광명이 다 아는 이름인데 제가 예, 북에서 온 친구들의 이름들이 다 광명이 광자 들어가거나 금자 들어가거나 철자 많이 들어갑니다. 혁자 많이 들어가고요. 근데 지금 일단 북한에서 온 북한 이탈 청소년들 같은 경우 얘기를 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본다면 우리 그 어진 씨 같은 경우에는 착한 남쪽 학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의외로 학교에서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경험한 차별이 굉장히 많고 두 번째는 그 한국 학교의 아주 참혹한 입시 경쟁을 견뎌내기 굉장히 힘들어서 특별 체형으로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들어가도 탈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학에 가도 물론 그걸 다 견뎌내고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취업에도 특채 같은 경우로 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사실 오히려 북한에서 왔는데 남한 사람들이 오히려 남한 동료들이 금수저라고 한답니다. 금수저. 예. 흑수저가 아니라 금수저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역차별에 해당되는 걸 해가지고 본인들은 편하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선생님들은 대부분 60년대, 70년대에 독일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죠? 실제로 여기서 광주 항쟁이 벌어졌을 때 한국에 계셨던 분들 계십니까? 광주 항쟁이 벌어졌을 때 한국에 계셨던 분들. 그죠? 저도 손 들었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광주 항쟁을 독일에서 경험했다. 네. 광주 항쟁을 독일에서 경험했었습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네. 예. 예. 즉 그런 이제 뭐 광주 항쟁을 독일에서 경험하시는 것은 굉장히 그 간접적 경험에 해당되는 거고, 그죠? 간접적 경험. 그리고 이제 사실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대부분 저희는 해외에서 이제 그 경험을 간접적으로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갑자기 뭐 북한에서 온 언니 오빠들을 학교를 같이 다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죠? 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한 또 세대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다양한 그 경험들을 세대가 다른 차원에서 경험들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요즘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물론 남북한이 통일되는 과정에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동질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과연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동질성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도 하게 돼요. 예? 왜냐하면은 남쪽조차도 사실 뭐 이렇게 뭐 종북 프라임 때문에 그런 뭐 남남 갈등이 있다고 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세대 간의 갈등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죠?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세대 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한, 물론 아까 우리 김정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갈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갈등은 오히려 세상을, 역사를, 인류 역사를, 이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바로 그 과정 자체가 이제 핵심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들에서 특히 하나는 이제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 심지어 같이 진보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세대 갈등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아시겠지만 우리 노길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 교포 사회가 분열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교포 사회도 결국은 남북한 분단 현실의 축소판이다.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겠습니까? 왜? 분단 때문에. 아니, 분단은 저 조국 반도에 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분단은. 그런데 왜 우리 마음에도 그런 분단이 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다. 60, 70년대를 거치면서 반공회로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아까 우리 연대사에 나왔지만 베를린에 계신 우리 교민들께서는 어떤 걸 경험하셨죠? 독일 통일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독일이 분단되었던 독일에서도 소위 우리에게는 38선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소위 장벽. 그 장벽이 38선만큼 두꺼웠나요? 장벽은 여기 콘크리트 장벽이 있었지만 어땠었죠? 동서독 교류가 있었죠. 동서독 교류가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오셨을 때 38선에 대한 경험이 틀려진 거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때 혹시 동베를린이나 동독을 방문하셨던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시나요? 예. 저도 그 남편의 친척들이 마이슨 동쪽에 많이 있었어요. 동베를린 쪽에. 그래서 그 허가증을 받아서 뭐 크리스마스나 이렇게 갈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아주 우리 그 한국의 삼팔선이나 이런 남북하고는 틀리죠. 예. 바로 사실 분단에 대한, 특히 소위 말하는 이제 국경에 대한 경험을 전혀 다르게 하시게 된 겁니다. 그죠? 국경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달라지시는 거죠. 경계라는 것은 우리 휴전선처럼 넘나들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혹은 지난 70 몇 년 동안 우리가 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디 나가려면은 비행기를 꼭 타고 나가거나 이래야 되니까 섬처럼 살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심지어 아이런 것들, 철의 장막이라고 불리우는 동서독 장벽도 가족을 만나러 갈 수도 있었고, 경계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다르게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김정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송두율 교수님도 경계선상이라는 표현, 경계인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본인 그랜츠갱어, 그죠? 나는 경계인이다라는 표현인데, 근데 제가 송두율 교수님 2003년부터의 그런 그 경험을 봤을 때 그 이후에 많은 인테리들이, 한국에서 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 경계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여전히 한국에서의 경계는 마치 어떤 선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서 있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김정규 교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경계에 서 있다라는 것 자체는 양쪽에 어디 속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양쪽을 다 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경계는 선이 아니라 면에 해당되어지는 사실상 굉장히 3D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는 경계에 대한 경험들이 굉장히 일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 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 해외 교포들께서 재외 동포들께서 경험하신 이러한 탈경계 그다음에 탈분단의 경험들이 그것은 결국은 지식 차원에서의 것도 있겠지만 감성으로 내재되는 게 생기는 게 있습니다. 감수성이라는 것이 발달하죠. 감수성이라는 거. 그죠? 감수성이라는 것은 언어로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몸에 배어지는 느낌인 것이고 감정인 것이고 그러한 영역들을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탈분단적 경험이 어떤 독특한 감수성을 길러내게 되는데 그런 감수성들이 어떻게 사회적 자산으로 사회적 자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회적 자본으로 우리 고국에도 기여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동안의 재외동포들의 위상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구려졌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제독동포들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제독동포들에 대한 위상, 이미지, 위상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제독동포들 그릴 때 지난 정권에서도 많이 얘기한 것들이 있었죠. 산업여군입니다. 즉 나라가 어려울 때 돈을 보내줬다. 즉 여기서 기여하신 것들은 경제적 자본으로 기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제적 자본. 예? 돈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러나 사실상 의외로 경제적 자본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자본이라고 불리는 것은 돈으로 환산되어질 수 없는 생각, 그죠? 그다음에 심지어 기술도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우리의 문화, 도덕적인 측면들, 우리의 윤리의식, 새로운 철학적 관점, 심지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 갔다 오신 분들 흔히들 개 키우시는 분들이 여기서 독일에서 개 키우시는 분들이 한국 갔다 오면 놀라우는 게 한국에서는 개를 어떻게 키우죠? 자랑용으로 키우고, 예, 자랑용으로 키우는 과시용으로 키운다 이런 표현들 쓰고 사육? 개를 먹기도 하죠, 근데. 예. 근데 그런 것들의 경험들이 좀 차이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옛날에는 물론 최근에도 그러신가요? 그런 말씀 들으시나요? 공항에 도착했더니 아유 우리 독일 그지 왔네. 독일. 예. 그런 말씀들 많이 들으셨다고 그래요. 예. 요즘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세련되셨어요. 최근에 한국물 좀 드시고 오셨는지. 예? 한국. 예. 여긴 뭐 여기서 머리 스타일부터 옷 입는 것까지 틀려지는 이제 약간 독일식으로 변하게 되긴 하지만 한국 갔다 오면 갑자기 너 한국 갔다 왔구나 이거 다 알아요. 머리 스타일부터 해서 옷 입는 것부터 해서 예? 피부 색깔도 바뀌어와요. 잘 드셔서 오시는 건가요? 예. 예. 레이저 시술만 보신 거 아니고? 레이저 시술. 재미교포 2세 손녀 딸들이 할머니 만나러 한국에 가면은 처음 물어보는 게 그거더래요. 너 미국에 언제 가니?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갈 거예요. 그럼 있지. 일단 전부터 빼자. 전부터 빼자. 네, 일단 그걸 뭐라 그러죠? 어쨌든 레이저 시술해서 빼고 그다음 쌍꺼풀을 해야 되겠다. 네? 그 외모 지상주의가 굉장히 팽배하고 있는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흔하게 한국에 갔을 때 뭐 한국은 이래서 안 좋아라고 이러고 그런 표현들 쓰실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바뀌어야 돼. 이런 마음들 많이 드실 텐데 어떤 것들이 한국은 이런 것들이 뭐 총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가장 일상적인 문화에서 일상적 삶에서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독일 생활과 비교했을 때
얘기하는 것들이 있으시면은 혹시 가족들이나 친구분들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시나요? 더 먹어라 막 털어주는 거. 아, 한국에서는 자꾸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아니 그런 사람 그거는 없으면 디스탕스로 죄송합니다. 뭐라 그러죠? 영어로 뭐 디스탕스 거리감. 거리감을 못 느껴. 그러니까 너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아,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자제할 줄 몰라요. 그 묻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것도 남의 사생활도 막 거침없이 묻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아, 사생활, 즉 개인 사람 간의 관계에서 거리라는 게 이게 문화적 거리거든요. 사실상 그 문화적 거리 자체가 한국은 좀 너무 없어. 없이 마치 그것이 자기가 관심을 두고 잘해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의외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침해하기도 하고 간섭을 많이 하는 거죠. 나는 너무 소비 문화. 소비 문화, 지나친 소비 문화, 절제하지 않고 검소하지 않은 지나친 소비 문화. 예, 저는 돈에 한국에 대한 가면 관념이 별로 정확하지가 않아요. 돈에 대한 관념이 정확하지가 않다. 예를 들면은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 고등학교 이럴 때 20유로를 누구한테 받으면 너무너무 고마워서 땅이 코가 다 들어오고 인사를 하는데 저희는 지금 한국 가면 우리 조카들 이제는 조카 사이 네. 아니 저 손자들 대학생은 20만 원, 네? 고등학생은 10만 원, 네, 그리고 초등학생은 5만 원이래요. 거기 그거 저도 주라고 네. 그러는데요. 그게 참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걔네들이 우리보다 월급을 많이 받아요. 한국 애들이. 한국에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돈을 사용하고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소위 경조사 같은 게 요즘 뭐 김영란법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하기도 한다고 하지만서도 가족 간에서는 세뱃돈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기도 하죠. 명절 때 가시면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저는 오빠들이 많습니다. 네 사람인데 너무 오빠들이 아니요 올케 언니들 혹사를 시켜요. 그래서 여성으로서 예 왜냐하면은 오빠들이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면서 물이 먹고 싶으면 좀 가서 뜨면 되는데 누구 엄마 물 갖고 와. 뭐 담배 재떨이 가지고 갈 때마다 오빠들 언니한테 자꾸 시키냐고 갈 때마다 제가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한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남편이 그러시잖아요. 야너 삼수만 여기 있을 건데 그렇게 문화를 다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그 싸운 기억이 있는데 유감스럽게 오빠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안타까운데 그 문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즉 남녀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문화가 아주 지배적인 측면이 좀 없잖아 있죠. 그다음 우리 손정혜 선생님도 예, 제가 보기에는 욕심이 많고 한국 분들이 그리고 저기 남다가 장가는 식으로 그리고 비교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거의 비슷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옷을 안 입으면은 너는 개성이 없구나. 되게 이상하죠. 되게 이상하죠. 개성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 맛을 드러내는 건데 남들 하는 대로 안 하면 오히려 뒤처지는 따라하기 그런 것들이 많고 아까 이제 돈 문제도 많았지만 과시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한국 문화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양반 문화라고 합니다. 양반 문화, 양반. 근데 이제 자 여기에서 되게 재미난 건요. 한국 사회에 대한 한국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들어갔을 때 지금 제가 일부러 나쁜 것만 지적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셨지만서도 이 나쁜 것들은요. 남녀 문제에 대한 것도 그렇고 과시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너무 패거리 문화가 있는 것도 남 쫓아하는 문화 있는 것도 그렇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 너무 친밀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불편함 같은 것들도 있고 사실 아주 옛날부터 없어져야 한다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유교적 질서 같은 거 좋아했나요?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그런 게 굉장히 오래 남아요.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한국이 독일보다 좋아서
이거 뭐 수술하고 이런 거 말고요. 지금 한국의 화장품 전 세계적으로 대단합니다. 예, 미국의 젊은 여성들은 다 한국 화장품. 예. 여기도 지금 막 들어오고 있고 여기도 많이 들어오고 그죠? 예. 이제는 여러분 한국 가실 때 독일 핸드크림 안 가져가셔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럼 제가 두 번째로 넘어갔을 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남북의 분단이 아니라 탈분단 문화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왜냐하면 그것이 갑자기 구조적으로 통일이 확 된다고 우리가 탈분단 문화가 나중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문화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래도록 축적되면서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그 와중에서 잔존하는 것들이 있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만드는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상호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새로운 문화적 유형들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해외 동포들께서 어떻게 해외에서 경험하셨고 지금은 몸으로 익혀지셨던 그런 새로운 문화들이 또 우리 고국에 있는 분들에게 관계를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서로 이전이 되거나 혹은 서로 또 배우는 혹은 협상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남북한의 문화적 동질성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뭐가 문화적 동질성으로 거론될 만한 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국적 문화라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봐서 키워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어떤 거 있을까요? 음식 문화. 예. 음식 중에서 그래도 과하게 먹고 막 이러는 건 아니고, 그죠? 적당히 먹을 때 음식을 나눠 먹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문화. 그것이 함께 나눠 먹는 문화라는 것은 곧 정에 해당되는 거고, 다만 그 정을 너무 가까이 해서 간섭이 안 되게 해야 되는 거고, 정.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노래. 우리 민족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노래만 좋아하나요? 춤도 좋아합니다. 또 춤만 잘 추나요? 술도 잘 마신다. 근데 과한 음주는 문제가 되겠죠. 예. 그리고 정을 나누고 물론 말이 있죠. 그렇죠. 언어. 근데 요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에서 놀라울 정도로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됐죠. 왜 그럴까요? 예? 테레비를 많이 사용하는 스위스에서 공부했어요. 서방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중요한 거는 사용한 어휘가 우리에게 익숙한 어휘들을 사용했죠. 그죠? 그러나 의외로 남북한 언어가 많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결국은 되게 재미난 지금 이거 핵심 중에 핵심이죠. 아까도 저도 이제 해외 동포의 감수성이나 감성들이 어떻게 남북한 통일 과정에 기여를 할 것인가 측면인데 아까 김정은 위원장이 정체성을 갖다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해외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서양물을 먹었기 때문에 자 이런 정체성을 뭐라고 하죠? 결국은 이주민 정체성이죠. 이주민 정체성 혹은 초국가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국가적 정체성. 요거는 테두리 안에서 있었던 국수적, 수구적 정체성하고 틀리죠. 보수적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 자체가 정책 이데올로기로 된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해외 입장에서 보면은 보수다 그러면 민족을 내세우거나 이런 것들이 보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인정하듯이 김정은 위원장의 청소년 시절 해외에서의 경험이 기여한 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전혀 없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전혀 없지는 않을 거다. 그만큼 사실상 의외로 우리에게는 지금 섬처럼 갇혀 있었던 지난 분단 시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초국적 감수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국적 감수성이라는 것. 초국적 문화를 경험했다라는 것. 그런데 저걸 솔직히 한번 또 다시 우리 노길박 박사님이 이제 지적하신 문제를 한번 돌아갈까요? 이상할 정도로 우리는 나름 분열됐어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독일 사회에서는 정치도 협상을 토론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여기 뭔 자국 깨고 일어나면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지, 그죠? 말을 통해서 논의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협상을 이끌어냅니다.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함으로 해서 서로가 논의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연정도 해나가고요. 그런데 왜 우리끼리는 대화를 잘 안 할까요? 그런 문화를, 그런 정치 문화를 경험한 독일의 교민들이 왜 이상하게 우리끼리 만났을 때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안 나누는 경향이 있었을까요? 말이 안 통했다. 그 답답했던 경험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말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싸우게 되죠. 이게 논쟁이 아니라 논의라는 게 아니라 감정적 대립을 하게 돼요. 그죠? 감정적 대립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그게? 소통 능력의 부재, 이해심의 부족, 토론 문화의 미성숙성. 그런데 독일에서는 토론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한인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토론 문화가 이어지지 않을까? 답습을 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아직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시민교육을 지적하듯이 시민교육이 충분히 우리 교민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영어로 하면은 바이링거라고 하고, 삼중 언어까지 생각할 줄 알면은 트리링거라고 하고, 그런데 물론 근데 하나의 언어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예? 어메리칸이라고 합니다. 어메리칸. 잉글리시 하나면 다 되니까. 어메리칸. 영어. 어메리칸들은 영어만 하면 다른 언어 안 하려고 하니까 농담 삼아 한 건데, 이중 언어, 삼중 언어 하시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한종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1.5세 정도 되면은 바이링거가 돼요. 근데 이걸 이 생각하는 것과 언어가 나오는 게 같아집니다. 그리고 상에 맞추어서 언어가 바뀌면서 생각하는 방식도 바뀌어지는 게 코드 스위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언어학에서는 코드 스위치인데, 우리 이주민 사회에서는 혼용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초국가주의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이론인데요. 혼용적 정체성. 우리는 나는 한국도 아니고 독일인도 아니고 그렇지만 사실상 나는 한국과 독일 문화를 모두 가지고 있는 혼용적 정체성인 거야. 혼종적 정체성, 하이브리드 아이덴티티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새삼 그것이 안 적용될 때도 있지 않을까. 즉 언어에서의 코드 스위치처럼 문화에 대한 코드 스위치도 있는 것 같아요. 즉 독일 사람들과 있을 때는 독일식으로 얘기하면 생각하면서 토론도 잘하고 막 뭐 감정 상하지 않으면서도 대화를 나눠요. 근데 한국 사람 만나면은 옛날 한국식으로 감정 대립하면서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러고 예? 문화에서도 그런 코드 스위치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저는 이것이 탈분단 문화를 우리 일상생활에 경험하는, 일상생활 실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뭐 흔한 얘기로는 성찰이죠. 성찰. 끊임없는 성찰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찰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사실상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여기 우리 사회자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유난히 성찰을 강조하겠습니다. 돌아봐야 되는 건데요. 뭘 돌아봐야 돼요? 근데 돌아보면은 자꾸 돌아볼수록 나이가 들고 그러면 저도 제가 좀 젊어 보이지만 저도 저희 와이프는 저를 늘 당신 어떻게 늘 외국에 저도 이제 제가 사회생활한 것 중에 그쵸? 그러니까 늦게 외국에 나왔지만 벌써 거의 저도 이제 얼마 아니구나. 20년은 좀 안 됐습니다. 20년 좀 안 되게 외국에 나와 있는 건데 저희 와이프가 그러는데 어떻게 자기는 외국에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중년의 모습을 그렇게 닮아가냐고. 꼰대 같다고.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오픈돼 있고 굉장히 나이스하고 예? 막 고집이 안 센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집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고집 세고 막 이런 것 같고 이거 이상하다. 왜 그럴까? 안 그러려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제가 성찰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자꾸 자기 모습을
이게 원래 내 모습이니까 그냥 괜찮아라고 할수록 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거울로 들여다보면서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거울 볼 때 뿌듯해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뿌듯합니까? 나 스스로 아유. 잘생겼잖아요. 저는 제 얼굴을 보진 않습니다. 마음이. 예. 예. 아니 저라도 저를 뿌듯하게 생각해야지. 예? 아니 뭐 다른 사람이 저를 뿌듯하게 생각해 줘봤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뿌듯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그것 자체가 이제 자기가 자꾸 새롭게 거듭나는 것들을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들과 가치관들을 고수하려고 할수록 그거는 이제 성찰이라기보다는 성찰이 아니라 그런 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자기 집착, 예, 아집, 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사실상 우리 안에서도 그렇지만서도 어떻게든 계속해서 대화를 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제가 독일 여기 선생님들을 굉장히 존경에 맞이하던 이유, 올 민증지 처음 왔을 때 막 큰 줄 알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앞에서. 가장 제가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선생님들은 그냥 처음에 어떻게 보면 간호사, 광부 어떻게 보면 이제 간호사 분들이라면은 솔직히 엘리트 의식이 좀 있었죠, 그죠? 엘리트 의식이 좀 있은 여성 그 당시에 그렇죠. 옛날에 보면은 간호학교 가고 교원학교 가는 게 응? 남들은 중학교 못 마치고 그냥 일이나 하라고 집에서 그랬는데 똑똑하시고 응? 그래서 집에서 좀 밀어주시거나 혹은 워낙 총명하시니까 이렇게 되신.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아닌 거였잖아요, 그죠? 완전히 이거는 막노동 이런 막노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엘리트 여성의 의식에서 노동자 계급의 정체성으로 전환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주민 노동자구나. 근데 여기서 노동자는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폄하되는 거지만 여기 같은 그 사회주의적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노동자 정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범인류적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보편적 인식 속에서 인본주의 속에서 한국에 있었으면 공단에 계신 분들하고 친구가 됐었겠어요? 예? 될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 와서 더 끈끈해지신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제가 예전에 오셨을 때 말씀 들어가지고 네, 더 연대감을 느끼십니다. 그런 연대감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죠? 저는 이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의 변화. 이것도 저는 탈경계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탈경계. 자기 정체성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꿔 나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자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에 맞지 않았던 것인데 이러한 탈경계의 경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의 전환들을 경험했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정체성 전환의 경험을 우리만 했겠냐? 그건 아니겠죠. 글로벌 코리안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까레이스키, 제일동포, 그 다음에 조선족, 그 다음에 그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키르기스탄이라든지 고려인들이죠. 까레이스키가 저쪽 오른쪽, 저쪽 연해주 쪽에 있다 이쪽으로 옮겨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 오래전 디아스포라, 이산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민족의 상처와 함께한 그래서 피해자적 그런 측은지심을 가지고 봐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북쪽하고 관계를 많이 맺으셔가지고 북쪽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셨다가 그 위에 국교 정상화가 된 다음에는 한국이 돈을 띠리다 막 버가지고서는 자기 말 잘 들으면 자금을 대주고 막 이러면서 예? 거기 공동체도 분열을 시켜놔 버렸어요. 예. 서로 친구분들이고 몇 세대 같이 살았는데 분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 오히려 탈경계, 탈분단의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재분단화 경험을 막 하게 했던 것들이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들을 갖다가
이러한 것들 그 안에서 내부적인 이제 비판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것들을 자금으로 자본으로 이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나쁜 자본과 권력의 협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지극히 성찰하고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서로 함께 더 폭넓은 민족의 다양한 초국가적인 경험들을 갖다가 자산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것이 바로 저는 글로벌 코리안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예전에 한번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다른 해외 공동체 분들하고의 교류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예전에 뭐 고려인 무용단들을 초청하셔서 하는 것도 있었고 지금도 뭐 제일동포 제일 여성회하고도 이제 모임 그 연락을 오고 가시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세대 간에서도 마찬가지면 세대 안에서도 소통이 이루어지지만 젊은 세대들끼리도 그렇고 연세 든 사람들끼리도 그렇고 서로 그런 네트워킹들을 갖다가 해나가는 것. 남북한 관계만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큰 민족의 문제로 통일을 바라본다라면은 그러한 750만 명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코리안 그 디아스포라 코리안 재외동포 한국말로 재외동포 분들하고의 네트워킹 같은 것들을 활발히 해나가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과정에서 자산화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 발제를 원래 20분 안에 끝내려고 했던 것을 길게 했는데 제가 시계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다시 제가 질문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예. 제 얘기는 그냥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의 얘기. 뭐 대단히 저는 뭐 특별히 큰 어떤 뭐 팩트 여러분이 모르시던 뭐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상황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본 거였는데 특히 그냥 던져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38선을 어떻게 걷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젊은 세대는 그 38선이 없는 그런 세대인데 아직도 내 안에 38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내 안에 38선이 있다. 내 안에. 반공의식이든 아직 내 안에 그것이 남아있다. 오히려 내 안에 우리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명이었어요. 다 가지고 계신 거구나. 그렇죠. 근데 남들보다 내가 좀 적게 있을 거다. 혹시 없습니까? 예, 있어요. 저도 적게 있는 이유가 1990년도, 1992년도에 범민족 대회로 평양에 갔습니다. 평양에 가서 처음으로 우리 북한 동포들하고 함께 얼싸안고 일주일간 행사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제 속에 정말 38선이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통일되면 좋겠다고 있어서 그래도 정말 그쪽의 민족이 아주 그립고 우리하고 똑같은 말을 쓰고 물론 이제 억양이나 이런 게 틀리지만은 똑같은 김치를 먹고 똑같은 언어를 쓰고 정말 우리 민족이라는 걸 깨닫고 38선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범민족 대회를 다녀오셔서 이건 바로 만남을 통해서 그 전에 안 만나면 두렵죠. 실제로 만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 통화로 하든 아니면 이메일로 주고만 펜팔만 하던 짝꿍과 만났을 때. 저는 강주항쟁을 통해서 강주항쟁을 이렇게 하면서 강주항쟁 기념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저 안에 있던 그 레드 컴플렉스가 없어지면서 그 내 안에 있던 그런 38선 그러니까 그 봉계선도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북에 가서 저기 범민도에 가서 만난 거는 상봉은 저 같으면 그 전에 이미 레드 컴플렉스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만나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고 그런 그 저기 뭐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갔을 때는 그 노태우 대통령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은 88년에 저 60 항쟁이 일어나고 나서 88년에 해외에 있는 동포들은 공간에 신고를 하면 북에 갔다 올 수 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의 합법적으로 저희들이 갔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는데 문제는 제 안에 있던 그 레드 컴플렉스 그 반공 의식이 너무 두터웠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게 없어질 때까지가 거의 80년에서 뭐 90년까지 이제 그게 이어진 것 같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레드 컴플렉스가 없어지니까 안에 있는 38선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사실 저도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보완해 주셨는데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독일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계기를 통해서 국가에 대해서 나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제 인권에 대해서 이러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등등의 각 그 인식들을 새롭게 해나가실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거듭남의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그 계기로 레드 컴플렉스가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 말씀 먼저 여기 들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거는 작년 10월달에 그 북한에서 그 청각 장애인들 단체가 왔어요. 그래서 같이 뮌헨 거리를 이제 제가 통역하러 갔는데 이렇게 길 가는데 이렇게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제 옆에 이렇게 딱 팔짱을 끼고 여성들이 같이 걸어갔을 때 그때 그 느낌이라는 거는 제가 머리 안에 아무리 이론적으로 북한이랑 이제 뭐 레드 컴플렉스 같은 게 없다고 해도 뭔가 그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연했었는데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쪽에서는 그 제 생각에는 이제 교육이 북한에서는 남한 사람에 대해서 그 남쪽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편견이 좀 없지 않은가 더 가깝게 느껴졌는데 제 안에는 뭔가 이렇게 좀 어색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랬는데 나이 차이가 있으면 이제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게 와서 이렇게 다가오고 이렇게 했을 때 부끄럽다는 생각부터 먼저 들고 그게 이제 만남으로써 이렇게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거밖에는 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직접 만났던 경험을 통해서 해소되었던 경험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참 좋은 경험담을 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제 동포 그 안에 우리 교민 사회의 그 38선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저는 글쎄 이국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다면은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그 기본적인 관계가 구성이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친구도 될 수 있고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독일에서 40년, 50년을 같이 살면서도 사고가 너무 틀리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광주 항쟁이 터지고 났었을 때도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 서서 저 반정부한다 아니면 너도 빨갱이냐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지금도 만나면은요 아직까지도 똑같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다 그런 것이 우리한테 38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같은 이북 사람은 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이 사는 우리 교민들 사이에서 그것이 굉장히 힘든 것들이 많아요. 교민 사회에서 통일돼야 돼. 교민 사회. 우리 안 그래도 우리 남북한을 요즘 오대양 7대주를 다니시면서 노길래 박사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태를 분열된 교민 사회를 어떻게 봉합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없는 돈에 모금을 해가지고 75번을 취재를 갔습니다. 아직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한 번만 더. 75번을 갔는데 어디를요? 평양도 가고 원산도 가고 시골 상주박산이라는 데도 가고 시골 양쪽으로 다 다녀봤어요. 오늘 우리 정 박사님 주제하고 좀 연관시켜 본다면은 아까 초국적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난 처음 들었는데 그 사이콜로지에 그런 용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서 사회학을 할 때 흑인 공부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 큰 이론을 두 가지를 설명하더라고. 하나는 멜팅 pot theory, 용광로 theory. 그다음에 하나는 샐러드 볼 theory. 그러니까 샐러드 볼이죠. 크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그때 그 사회 전반적인 이 다민족
사회에서의 그 띠오리가 뭐가 압도적이었냐면 살라드 볼 띠오리였어요. 그리고 백인 중심적으로는 그 멜팅 pot 띠오리. 우리한테 들어오면 여기다 합쳐서 들어오라 하는 그런 문화인데 이 샐러드 볼 띠오리는 뭔가니 샐러드는 섞지 않잖아요. 자기 것을 그대로 두면서 한 접시 안에 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저도 그때부터 1973년에 제가 대학원을 다녔는데 그때부터 샐러드 볼 띠오리에 의해서 실천했고 흑인들한테 대한 편견을 없앴습니다. 그 흑인에 대한 편견이 저는 미국 가기 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흑인 남쪽에서는 깜둥이 하면서 비하하는 발언에서 그 도둑놈. 그러니까 흑인만 보면 도둑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코리안 커뮤니티 한인 사회가 1992년에 큰 문제가 됐어요. 흑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정진원 박사님께서 하는 주제가 참 요즘에 맞는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75번을 이북을 갔는데 저는 사실 시작부터 친북이 아니었어요. 저는 시작이 뭐였냐면 남과 북은 하나의 조국이다. 애시당초 우리는 두 개의 조국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의 조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이걸 확인하고 싶었어. 1990년 8월 15일 그때 갔을 때 아마 여기 최영숙, 김준양 저분들도 본 것 같고 이정현 선생도 본 것 같고 각 지역의 해동들이 다 모였어요. 가서 세 가지를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1972년 7.4운동 성명이라는데 민족 자주의 원칙. 이 북쪽 사람들이 도대체 민족 자주 의식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 두 번째 저 사람들이 전쟁만 일삼는다고 내가 교육받았는데 저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민족끼리 단결해야 된다는 의식이 세 가지를 확인했는데 세 가지 다 만점이었어요. 그 만점이라는 얘기는 전혀 총각 대학생한테 크게 갖추지 않았는데 전부 조금이라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와 75번을 갔는데 이건 간단히 제가 이제 정리하면 갔다가 돌아오면 일주일 그때 내가 담배를 무지하게 많이 피우고 담배를 피우고 북녘 하늘을 바라보면 또 가고 싶어. 한 번 가는데 4,000불 내지 5,000불 들거든. 그런데도 일주일이 지나면 또 가고 싶어. 그게 아까 우리 정진원 박사님께서 정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아까 정. 네? 참 저분들이 정이 많다. 그래서 돌아오면 일주일이 지나면 그리움이 쌓이는 거예요. 그 사실 그리움 때문에 75번을 갖고 두 번째는 그걸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이 통일을 앞당기는 그리고 평화를 세우는 길이다.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민주화 운동, 민주인사라고 제가 골랐어요. 한국인권 거부한테 처음에는. 그리고 광주 참 여기 참 오늘 이 광주 분들 만났을 때 이 광주 분들은 정말로 고마우신 나의 은사들이다. 그게 뭐냐? 광주 항쟁 때문에 제가 제대로 이 본질을 보게 됐어요. 아까 내가 미국 문제를 아마 비판적으로 소리를 질러가면서 아마 강조했지만은 제가 미국을 모르고 갔어요. 미국 제가 민주의 나라, 인권의 나라, 세계 최고의 나라로 알고 갔는데 가서 45년을 살면서 보니까 천하의 1% 아메리칸, 나는 99%의 보통 아메리칸인데 1%에 해당하는 군산복합체, 기름장사, 그 다음에 큰 돈놀이 하는 이 재정, 파이낸스 컴퍼니.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 주제 들어가면은 저기 가면은 여기 뭐 동질성 문제 이런 문제 얘기했었잖아요.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마지막 컨클루전 결론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이 마음의 38선이 있다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3번만 가면 해결이 된다. 우리 저기 사진을 찍고 있는 우리 민족통신의 우리 김백호 선생은 3번 4번 갔는데 첫 번에 갔을 때 저분이 돌아와가지고 보고회를 하는데 보고회 딱 나가가지고 이분은 천국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해가지고 저 새빨개 해가지고 이게 대중운동 하기가 어려운데 천국이라고 저 한 번이 표현해가지고 내가 너무 흡수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갔다서 보고서 하는데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또 이렇게 달라지더라고 저분이. 그러니까 세 번째 다녀오고 나서는 천국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네, 그게 뭔고 하니 저분도 자라면서 광주항쟁을 겪었지만 너무나 집이 없고 저는 집을 다 100% 대주거든요. 또 학교 공부를 하고 싶으면 100%
100% 다 이 공부를 시켜줘요. 그 바이올린이나 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집, 그다음에 병원에 여기서 돈 내는지 안 내는지 보면 돈 한 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복부저고 바로 알기 운동을 벌여야지 통일의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게 아마 여기 그 글로벌 선생님 저 제목하고 연관되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네, 진짜. 예, 박수. 자, 저희가 한때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진행한 적이 있었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각 학교에서도 그렇고 북한 바로 알기 운동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단어 같은 거 배우고 막 이랬었는데 그 이후로 그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모르면 두려워집니다. 그죠? 모르면 두렵고 편견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 알도록 좋은 소스들을, 좋은 자료들을 선별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은 만남을 통해서 기존의 두려움들을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것을 덧붙여가지고 저는 제가 아까 이제 일본 얘기 꺼낸 게 뭐냐면, 우리는 탈분단을 하기 위해서는요, 분단의 원인이 됐던 것들을 규명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일제식민지가 어떤 분이 그런 질문하잖아요. 아니, 독일은 전쟁에 패해가지고 분단이 됐어요. 하나의 처벌 상황 안에서. 근데 왜 우리가 벌인 전쟁도 우리가 식민지가 된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식민지를 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 식민지였는데 왜 일본이 분단이 안 되고 한반도가 분단이 되냐, 이런 질문을 아직도 던집니다. 사실상. 사실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근데 결국 우리의 분단의 원인에서는 식민지 역사도 굉장히 좌절하고 있고, 자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꾸 초점을 흐리잖아요. 자기들은 식민지 역사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차지를 하거나 그것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꾸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를 지역 안보를 위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막 흐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일본 여자들 막 납치해 갔다라고 해가지고 위안부 과정이나 이런 것들 다 다른 식으로 바꾸려고 초점을 흐리고 있단 말이죠. 이거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들 과정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처벌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해나가야 할 또 냉철한 탈분단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민족끼리는 정이라는 것과 이제 좋은 것들을 중심으로 정과 한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까는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이 있었으니까 그 한을 풀어나가면서 정을 나누는 우리 안에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그럴 때 그거 자체가 저는 결국 통일로 가는 과정이지, 통일이 된 다음에 또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한다고 그거 자체가 과정이 통일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분단선이 없어진 다음에나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해외 동포 우리 안에서 좀 더 폭넓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사회자가 아니라 제가 원래 발표자인데도 사회자로 나와서 죄송한데요, 오히려 사회자분께 오히려 마지막 코멘트라든지 혹은 뭐 질문을 이렇게 이쪽에서 받아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교수님이라고 절대 부르지 말고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선생님께서 가정다감하시니까 사회자를 배려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질문하신다고 손을 드셨는데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학자 윤신환이라고 합니다. 2011년부터 베를린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정진원 박사님 평소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그러시는 강연이 굉장히 박력 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요. 그 초국적 감수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도 인상 깊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그거는 반주도가 아니라 민간인 주도로 해야만 가능한 그런 감수성이라는 부분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반주도를 하게 된다면 항상 조직이 필요하고 꼭 뭐 무슨 제재가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그런 거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민간인 주도로 가는 거는 뭐 그런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감수성을 서로 소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제 제가 그 저희 한국이 통일의 역사를 보니까 이렇게 이제 조선 고려 이렇게 시대로 올라가 보면은 항상 종교가 항상 무슨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려가 통일될 때도 이제 불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지금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면 글로벌 디아스포라에서 굉장히 많은 상당한 부분들이 이제 그 한인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제 지금 오늘 사회하신 분은 원불교에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 모임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달라도 한민족이기 때문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민간인 주도로 만약에 통일로 가게 된다 했을 때 지금 그 한민족 유럽 연대 같은 곳에서 예를 들자면 기독교,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감수성과도 상당히 많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초점은 아주 팬멘트이기도 하고 질문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한민족 유럽 연대에서 내부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와 불교 사이의 어떤 그런 간 종교 간의 대화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원 선생님의 지금 전공도 약간 좀 그런 쪽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이 수준이 선생님의 수준을 이거는 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원불교 교무이신 저 선생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제가 그 말씀에 그 우리나라 말에 진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도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름 모를 언덕에 한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근데 그 아무도가 뭐냐면 나의 욕심을 놓으면 그 자리가 도다 진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하면 아무리 찾아도 내 짝은 아직 없지만 우리가 아무리는 꼭 나의 욕심을 놓으면 그 자리가 이치의 자리요 진리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직도 몰랐니? 그러면 내가 바르게 행동을 하면 그 자리가 진리의 자리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는 평소에 맨날 쓰면서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어디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 생활 속에 생활을 떠나서 삶을 떠나서는 초감수성도 안 나오고 불교에서 말하는 뭐 진리 어떤 자리도 안 나오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안 나온 천국은 천국도 없어요. 내비게이션 안 나온 극락이 어디가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것이 빨간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천국을 못 만들고 천국을 못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그랜저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38선을 걷든지 그러니까 48선이 어디고 68선이 어디입니까? 내 안에서 척을 두면 그 자리가 지옥이에요. 여기가 있는 곳이 그러니까 우리 삶 속이 내 삶이 천국이면 뭐 죽어서 가는 곳이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곳을 갑니다. 근데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싸우고 혼자 이렇게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교회 가서 성금 좀 내고 저기 절집에 와갖고 뭐 또 보시 좀 한다고 해갖고 다음에 저기 천국 극락 가겠습니까? 그런 곳이 있다면 진짜 그곳이 있다고 한 사람이 사기꾼이지. 그래서 저는 그런 사기꾼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기꾼이 안 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정진원 선생님께서 너무 강의를 잘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그랜저를 놓고 사는 것만큼 지옥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오늘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지혜를 얻으셨죠? 네. 그러면
다시 우리 앞으로 위대한 우리의 스승이 되신 선생님을 위하여 박수!